또 언론에서 또 막 일당백이라고 또 이렇게 또 막 칭찬해주고 하니까.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네, 오세훈의 일당백 국무회의, 문정부의 부동산 코로나 직원. 너무나 무책임하죠.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는 지점은 오세훈 시장의 의도를 알겠어. 이제 목소리가 복원이 되고 그 목소리가 나오면서 수어가 사라져요. 자막도 사라지고. 비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저게 이제 수어가 이제 말로 복원된 목소리로 대체가 되고 뭔가 되게 감동적인 스토리로 그려지지만 이게 청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청각장애인은 그 광고를 보다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듣다 보면 빠개치고 보다 보면 막히는데 사이다라는 본격 고구마 우치 방송. 그리고 저는 기자들. 실화입니까? 실화입니까?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 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에 댓글 분노, 질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땀 한 땀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가짜 언론혁명의 작고 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댓글 읽어주는 제가 김기화 기자입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다가 보시다가 얘네 그래도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하다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좀 눌러주십시오. 20일만 7천 갔다가 아닌데? 6천이던데? 7천 갔다가 저도 맞아요. 모르는 사이에 지금도 800 몇이야 또. 이 영상 잠깐 안 올렸다고 말이죠. 그새 또 나가신 분도 있어요. 한 주 구독을 걸렸죠. 끊으신. 한 주 걸리면 이제 구독이 빠지는 거예요. 저기 빨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사과하세요. 왜? 왜요? 왜요? 스트리트 틀렸잖아. 그 빡빡 우기다가 틀렸잖아. 아니 저 이건 정확히 해야 되는 게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르시는 분은 그 뒤로 가기 누르셔가지고 어제 올라왔던 저희 대리기 꽁다리 영상을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제목 예속 논쟁. 나 무슨 또 거창한 거라고. 사람들이 예속 논쟁 원래 우리 예속 논쟁은 이제 클래식과 락이었는데 사람들이 예속 논쟁 시리즈 계속 해달라는데. 해외 주소 어떻게 쓰나로 예속 논쟁 벌인 우리 둘의 이야기를 다룬 그 꽁다리 영상을 가서 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짧아요. 한 20분밖에 안 되는데 뭐 이게 우리가 이제 해외 배송을 잘 안 해봐가지고 W 1 ST 그 다음에 뭐 ST 어쩌고 써 있었어요. 정렬 기자는 이게 W first street이다. 나는 W 1 스트리트다. 그러니까 ST를 저는 퍼스트고 이쪽은 이제 스트리트 ST로 읽으신 거죠. 그렇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한참 싸웠는데 결국에 이제 보셨겠지만 그 우체국에서 근무하시는 우체국장님께서 우체국 있으면 우체국장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체국장 그 나한테 보내신 그거 어딨지? 왜 뭐지 그 댓글? 이게 다 여기다. 그 우체국장인 게 정리해 주셨어요. 1스트리트가 맞다. 그래서 시은아님은 1스트리트 하시는 걸로 하시죠 그냥. 아니 뭐 이제 CD는 가겠죠. 네, 한국 우체국에서 그 1스트리트라고 하니까 농담이고 보니까 파인애플 추가요님께서 써주신 댓글이 정답에 제일 가까워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W1 스트리트 죄송합니다. 또 저러네. W1 ST라고 쓰시면 됩니다. 정 기자님 말이 맞아요. 저는 김 기자님 팬이지만 감사합니다. 파인애플 내용은 추가요님. 중요하잖아. 내가 맞았어. 스트리트의 의미로 쓰려면은 1 띄어쓰기하고 대문자로 이니셜 ST로 쓰면 됩니다. W1 작게 ST라고만 쓰면은 W first라고 쓰다만 느낍니다. 그래서 우편 배달원이 알아서 읽고 배송할 겁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파인애플 추가요님 감사하고 다른 분들도 댓글로 해주신 분들 감사한데 너무 질색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 이런 일이 없는데 제가 틀렸던 걸로. 아니 근데 저는 진짜 그 영상 보면서 제가 단톡방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바보 한 명보다는 바보 두 명이 낫다고 늘 생각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저희 남편이랑 어디 가서 바보짓 같이 하고 하는데 아니 두 분은 더 산으로 가더라고. 서로를 더 힘들게 하고 더 바보짓을 하고 거기서. 아니 그러니까 그냥 영어 주소를 그대로 받아 적기만 하면 돼. 적으면서 계속
의구심을 갖고 이거는 뭐지? 막 하면서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거죠. 혼자 말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이게 또 써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주소를 쓰고 그러니까 주소를 똑같이 썼어요. 똑같이 썼 아니 근데 왜 그 얘기냐면 똑같이 다 썼어. 주소를 썼어. 근데 밑에 CT를 또 쓰라는 거야. 이제 영어 그 배송 주소 적을 때 항상 그런 딜레마에 빠지죠. NM 써야지 NM.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NM 아니라고? NM은 그 CT가 아니라 네. 주야. 뉴멕시코 주. 포테일즈. 포테일즈. 포테일즈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뭘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 영상이 나와요. 포달레스라니까 뭐 멕시코냐 그랬잖아요. 아니 알고 보니까 멕시코가 그건 아니잖아. 발음이 멕시코냐. 포달레스라고 있는데. 예속 논쟁 2. 미국 도시를 뽀달레스라고 읽는다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디서 약을 팔고 포달레스라고 그 있는데. 멕시코 사람들은 그렇게 읽겠지. 뉴멕시코 멕시코가 아니에요. 아세요? 무시하세요. 지금 천만 뉴멕시코인 노년 무시하세요? 신노년보다 훨씬 거리가 멀어. 지금 천만 뉴멕시코인 무시하시는 겁니까? 뉴멕시코에 1000만이요? 천만 정도 되지 않을까요? 되게 많네. 아무튼 뉴멕시코 계신 분 정말 다 죄송하고요. 아무튼 이게 쉽지 않았다. 또 쓰기도 컨트롤을 쓰라고 하고 뭔 코드를 쓰라고 하고 해서 되게 힘들었는데 아무튼 제가 보낸 그 CD 잘 가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공지를 드릴 게 있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그 가짜 뉴스의 고고학이라는 책의 뭐 북토크 뭐 이런 걸 했는데 자 박사님 하나 궁금한 게 왜 책에 사진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이게 진짜 글씨만 있어요. 진짜 이거 보세요 여러분. 글씨만 이거 정말 빡빡한 정말 박사님. 돈이 아깝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 진짜. 좀 그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더 자세히 찾아보지 않으실까 이렇게 네.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진까지 들어갔으면은 책이 이만큼 더 두꺼워졌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출판사에서 6권을 줬습니다. 6권을 줘가지고 우리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구독자분들에게 좀 드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내가 이거 책 제가 오늘 갖고 오지 않았는데 진짜 두껍고요. 500쪽 정도 되나? 사진이 한 장도 없어. 생짜 500쪽이군요. 생짜 500쪽이야. 글씨도 야만합니다. 글씨 요만해. 글씨 요만하고 글씨 사진 하나도 없고 각주도 없어. 그냥 생 다 글이야. 보지 말라는 거예요. 환장합니다 진짜.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가짜 뉴스가 이제 옛날부터 엄청 많았고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가짜 뉴스, 그리스 로마 시대의 가짜 뉴스부터 막 다 해요. 그래서 되게 보다 보면은 또 미국의 가짜 뉴스, 트럼프의 가짜 뉴스, 트럼프 보다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 양반이야 진짜. 우리나라 귀여운 수준입니다 진짜. 아무튼 이 가짜 뉴스의 어떤 역사와 이런 거에 대해 한번 좀 공부할 수 있게 된 그런 책이거든요. 전 책 보고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나 이거 진짜 볼 거다. 나 진짜 다 볼 거다. 내가 그냥 써보는 게 아니라 기념으로 가져간 게 아니라 나 진짜 읽으려고 내가 신청한다는 분 딱 6분 모십니다. 출판사 측에서 큰 출연을 하신 거예요. 동아시아 출판사 감사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출판사에서 요거를 6권을 준다고 하니까 혹시 진짜 읽으실 분을 여기 밑에 이메일 지난번처럼 댓글 달아주시면은 또 우리 오진유 작가가 저에게 주먹질을 하면서 또 보내주겠죠. 네, 추첨을 하겠죠. 알았어. 자, 정 기자 잘 지냈습니까 지난주? 잘 못 지냈죠. 왜 잘 못 지냈죠?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우리 이제 개표 방송 진행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개표 방송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전 재밌었습니다. 저처럼 성의 있게 실시간 댓글을 그러니까 너무 지속적으로 감사했어요.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술 먹다가 또 잘생겼다. 제가 별명이 선거 타짜거든요. 제가 선거 잘 맞춰요 결과를. 제가 2016년 때 총선 때 민주당 1당 그래서 50만 원 땄어요. 현대 상선에서 이런 돈을 사실 그때 많이 벌충했었는데 그 대선도 그렇고 작년 총선도 그렇고 다 맞췄죠. 작년 총선도 40만 원인가 땄어요. 그 정확한 의석수를 맞춰서. 근데 이번에는 제가 어디서 다들 그러니까 이게 제 어떤 그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생각을 잘못한 거잖아요. 아까 우리 반봉수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선거의 어떤 판세를 좌우하는 거는 드러나지 않는 정치색이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무당파. 어느 선거에서는 민주당을 찍고 또 어떤 선거에서는 야당을 찍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선택이 소위 얘기하는 중도 내지는 뭐 무당파층 그다음에 무응답층 이렇게 항상 분류가 되는데 그분들의 선택이 선거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대체로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고
약간 이제 선거 때 되면 이제 뭐 어느 정도 정보를 수집하시겠지만 크게 어떤 평소에 그 정치적 성향보다는 그때그때 본인의 판단을 더 이제 선택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현실적인 유권자들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저희가 했던 오세훈 후보에 관한 이제 오세훈 시장이 됐지만 내곡동 보도를 별로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전 개인적으로 좀 충격이었어요. 그냥 이거는 뭐 오세훈 후보가 어떻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보도를 우리가 당사자니까 우리 KBS 기자들이 했고 KBS 뉴스에서 굉장히 사실 저는 그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리포트가 리포트가 충격적이었고 그 뒤에 반응 오세훈 후보의 반응도 그렇고 해명. 그게 조금도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한 주를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 많은 분들도 뭐 되게 기뻐하신 분도 계셨겠지만 뭐 되게 힘들어하셨던 분도 계셨겠죠 지난주에. 아무튼 다들 고생이 많으셨고 자 우리 정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작가 정혜주입니다. 네. 정 작가는 지난주에 우리 일도 뭐했어요? 없고 네, 생자로 뭐 했습니까? 생차로 야구가 개막을 했어요. 아 야구 네. 야구 나도 팬, 야구장 팬. 갔어요? 가지는 못하고 이제 집에서 보고 있죠. 이제 챙겨 보고 있고 이제 그리고 그 감정의 롤코를 타고 어디 응원하죠? 삼성. 삼성 라이온즈. 삼성. 그렇지 삼성. 집이 인천인데 왜 삼성 오네? 그 아버지가 아빠. 대구분. 아 아버지 몇 따라서 번 얘기해? 이거 진짜 한 3번 얘기한 근데 거 야구 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그 팀이 그 팀 갖고 그럴 이게 수 있죠. 하나 롯데 두산 말고는 잘 몰라요 사실 나는. 그때 그 껌 짝짝 씹는 것도 그 그러니까. 삼성 유니폼이잖아. 맞아. 삼성. 네. 나도 이렇게 좋아하는 딱 팀이 하나 있어서 그 팀과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싶거든. 그럼 되게 삶이 풍요로워질 것 같아. 그리고 막 이렇게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같이 술 먹다가도 계속 막 보잖아. 그럼 항상 내가 뭐라 그러거든. 막 집어치우라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스릴이 좀 있으면 부럽죠. 나도. 재밌을 것 같아 사는 게. 나도 그런 거 좋아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그게 약간 그 있나 봐. 스타일 있나 봐. 야구도 좋아하려고 관심 가져보려고 하고 스터디도 하고 그래. 좀. 저는 이제 골대 툰이라고 골대 툰을 많이 봐가지고 롯데를 롯데. 한번 좀 볼까 뭐 그런데 홍성의 말고는 잘 모르겠더라고 거기도. 아무튼 전 스알못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작가가도 그래도 야구를 잘 아니까 앞으로 야구 아이템 할 때는 도움이 되겠네요. 자 우리 끝기자님. 야구 할 때. 네 안녕하세요. 목미 얼더미 마다더미 오기정입니다. 맞았더니 기자는 어제 야근하고. 어제 야근하고 목금을 휴가를 썼어요. 왜요? 왜? 인테리어 때문에. 어? 인테리어 때문에. 이제 인테리어 그래, 얘기 좀 인테리어 그만하려고. 요새 단톡방에 말이 없더라고. 네. 지쳐서 그렇지 뭐. 어떻게 됐어? 잘 여러분이 또 잘 공부하죠. 하고 있어요. 아, 잘 하고 근데 있습니다. 그냥 진행 중이지. 네, 이제 네. 언제 끝나? 굴곡 없이. 다음 주 금요일에 끝나요. 진짜 얼마 안 남았네. 네. 랜선 집들이 합니까? 따라라라따. 랜선 집들이 한번 하고 예. 나중에 소수로 4인으로. 한번. 네. 아니 오기나 결혼식 선배 다음에 그거 왜안 왔어요? 오기나 PD도 이제 결혼했고 오기정 기자도 이제 그 인테리어 언제 끝난다고? 다음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곧 끝나네요. 응. 랜선을 한번 모시는 걸로 그렇게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 걱정을 시키고 말이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1부 무친 뉴스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설마 저희를 잊으신 건 아니겠죠? 아니겠죠? 2주 만에 돌아온 대들기가 기대되시면 좋아요를, 대들기 없는 한 주가 한 달 같으셨다면 구독을. 다이나믹 코리아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뉴스들을 짚어드립니다. 무슨 뉴스 브리핑. 빠밤. 생각해보니까 왜 강명수가 없냐 이거를 또 맞아요. 맞다. 너무하네. 또 없어. 강명수가 없는 이유는 강명수가 지금 또 희대의 또 역작을 또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편집하느라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 우리 첫 번째 아이템은 우리 정유럽 기자 준비했죠. 어떤 아이템입니까? 이게 아까 제가 뭐 근황 얘기한 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좀 오해하실 것 같은데 서울시 자가검사 키트 도입 촉구, 자체 거리두기 중앙과 협의. 네. 라는 이 아이템을 가져온 이유는 뭐죠? 무친 뉴스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주말부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뭐 자꾸 이렇게 뉴스를 따라가 봤는데 일단 너무 화가 나요. 갑자기 서울 시민으로서 갑자기 화가 나셔서.
너무 이 진짜 실화냐?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뭐 자체 키트까지만 아시고 또 이제 자세히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뭐 저기 지금 이제 유흥업소 영업 제한 시간이 뭐 유흥업소뿐이 아니라 식당, 카페 다 10시잖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해당 업종에 계신 분들은 좀 고통스러우시겠죠. 그런 기간이 너무나 오래 지속돼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용자들도 계속 불만들이 있고 좀 답답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틈을 이제 오 시장이 발빠르게 치고 나왔죠. 그래서 서울시는 업종에 따라서 영업 제한 시간을 좀 달리하겠다. 네. 그래서 10시로 일괄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여기는 12시까지. 그리고 홀덤펍이라고 아세요? 뭐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카드 치는 데야. 하면서 텍사스 홀덤하는. 뭐 이런 데가 저는 진짜 처음 봤는데 홀덤펍과 주점 11시까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콜라텍 일반 식당 카페는 10시까지 이렇게 좀 차등을 두겠다는 얘기였고 이제 오늘 그러니까 요 기사는 어제인데 이제 자가검사 키트를 이제 노래방에 시범 도입해서 자가검사 노래방을 이제 12시까지 허용을 하되 들어가려면 자가검사 키트를 통해서 음성을 확인을 해야 입장을 시키는 방안이 어떨까? 지금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린 거는 서울시가 확정을 한 건 아니고 이제 업계 의견을 구해서 매뉴얼 제작을 하겠다. 뭐 그리고 이제 또 방역 당국과 협의하겠다 이렇게 좀 한 발 물러서기도 했어요. 근데 아무튼간에 지난주부터 상당히 그 방역에 대한 각을 세우면서 서울시는 좀 달리 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상생 방역이라고 하는데 상생 방역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네, 방역도 잡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민생 경제도 잡고 뭐 그런 뜻이겠죠?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서울에 사시는 분이 아닌 분들은 또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또 이런 게 또 정착이 되면 다른 시로 당연히 또 퍼져나갈 거 아니겠어요? 다른 시에 다른 그 지자체들도 우리도 그럼 그렇게 하겠다. 왜냐하면 당연히 거기 계신 분 자영업자분들은 뭐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다 풀리는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 이거 왜 화가 났습니까? 이 얘기를 딱 듣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제 코로나가 지금 벌써 1년 뭐 2개월? 저희 KBS 코로나 통합 뉴스룸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거 그게 작년 3월부터 했어요. 엄청 오래 했죠. 시작을 제가 한 달 정도 그 뉴스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들을 저는 그 1년 넘게 뉴스에 워낙 많은 의사분들이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계속 들어왔어요. 특히 이제 유흥시설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진 일반 이제 소비자들은 야 코로나가 밤에만 활동하냐? 감염되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건 정말 좀 약간 단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흥시설 영업시간을 제한한 이유는 일단 사람들의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잖아요. 식당도 10시에 문을 닫으라는 거는 밥 먹고 빨리 집에 가시라는 거죠. 우리의 음주 문화는 이제 차수를 늘리는 문화이기 때문에 여기서 먹고 저기서 먹고 이 동선을 끊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문을 닫을 수는 없으니 생계를 우리가 다 뭐 억제할 수는 없으니 특히 근데 유흥시설은 가장 이 밀접 접촉과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를 벗고 있는 시간이 긴 시설들이잖아요. 일반 식당하고 카페하고도 다르죠. 굉장히 오랜 시간 사실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별로 없는데 집 밖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다들 마스크를 벗고 서로 침을 튀기는 아주 위험한 공간이 의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공간이 그리고 실제로 유흥시설에서의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쵸. 최근에 부산에서 유흥시설발 감염자가 400명이 넘었어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올 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대구에서 우리는 영업 제한 시간을 좀 달리하겠다고 했다가 문매를 맞고 철회했잖아요. 바로 12시까지 뭐 하겠다 그랬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의 바이러스 이제 뭐 전 국민이 다 방역 전문가가 되셨으니까 이게 지역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뭐 하나 되면 막 전 지역으로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에서 이게 물꼬가 트면 다른 지역까지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잠궈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흥시설 종사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 화를 내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걸 빨리 끝내서 유흥시설 문을 여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그 방법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건 바보 같은 발상인 것 같아요. 노래방에 앞에 뭐 자가 검사 키트를 노래방을 밤늦게 가시는 분들은 어디서 술 한잔 하셨을 텐데 그걸 노래방 앞에서 자가 검사는 또 의사가 뭐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대충 해갖고 음성입니다. 이걸 믿으라고? 그런 관련해서 뽐뿌의 에릭님이 저건 진짜 집단 면역 됐을 때나 쓸만한 거죠. 바이러스 배출량이 적을수록 양성이 음성으로 나오고 3건 가운데 한 건을 양성이라고 판정한다는 저 어떻게 씁니까? 자가진단 키트를 무변무변하게 도입했다가 음성 나온 사람이 자기 음성이라고 코로나 퍼뜨리고 다녀서 헬게이트 오픈될 것 같은데 라고 하셨는데 자가검사 키트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비강 검사라고 하죠. 비강. 그 자가 검사 키트 뭐냐면 면봉 같은 거를 자기가 본인이 이렇게 할 때도 깊이 넣어야 돼. 엄청 깊이 넣어야 뇌를 돼요. 찌를 정도로 넣어야 돼. 거의 뭐 뇌가 찌릿찌릿할 정도로 엄청 깊이 넣어야 되는데 엄청 깊이 넣어가지고 이걸 빼가지고 원래는 이제 이거를 증폭시키잖아요. 이 안에 왜냐면 유전자 증폭. 바이러스가 되게 작으니까 적게 있으니까 바로 검사에 안 걸리기 때문에 얘를 배양하고 되게 증폭시켜가지고 검사를 하고 그러니까 며칠씩 걸리는 거잖아요. 5일씩 걸리고 그런 건데 그거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이걸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더 부정확하죠. 그리고 이게 민감도가 17.5%래요. 그러니까 그 17.5%라는 게 유전자 증폭 검사 대비 17.5%야. 그러니까 턱없이 신뢰도가 낮은 거야. 엄청 신뢰도가 낮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이거를 가지고 막 출입할 수 있겠냐라는 고민도 있으시고 아까 정혁 기자 말한 것처럼 술 한잔하고 이제 2차 그러니까 12시 되면 이제 2차로 술 아니면 3차로 술 먹을 수 있게 해줘야겠다는 거죠. 그럼 다 술 먹은 상태잖아. 다 술 먹은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자 이제 검사하세요. 자 여러분들 의사도 없고 방역 요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 주인이 입구에서 이걸 착착착 나눠주면 그걸 이렇게 코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2시간 동안 술 먹고 나온다는 건데 이게 사실 현실성 있는 건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많이. 그리고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어설프게 이렇게 진단 검사를 하고 나서 음성을 뜨면은 그 음성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또 이제 스스로가 코로나에 안 걸렸다라는 걸 믿고 그런 무증상자들이 엄청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이제 있더라고. 좀 확신을 줄 수 있는 거니까. 그 우리 뉴스에 자주 출연하시는 김우주 교수는 네. 심지어 이런 얘기도 했어. 동전 던지기로 확진 여부를 가리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랬어. 그러니까 감염병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그 식약처 승인이 안 났어요. 네, 안 났어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노래방 종사자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현실적으로 노래방이 코로나에 대단히 취약한 시설이라는 거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봤잖아요. 패드 있고 하니까. 거기를 고작 이런 정도의 그 게이트 키핑으로 출입자를 밤 12시까지 허용한다는 거는 너무나 무책임하죠.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는 지점은 오세훈 시장의 의도를 알겠어요. 이 사람들의 불만을 좀 해주고 하면서 본인의 그 지금 이제 막 시정을 시작한 정치적인 계산을 한 것 같은데 너무나 얄팍한 술수잖아요. 이게 지금 누가 그걸 뭐 노래방 안 가고 싶어서 뭐 안 갑니까? 그 지금 뭐 10시 이후에 뭐 술 마시기 좀 싫어서 뭐 참고 있는 거예요? 업주들한테는 대단히 좀 고통스럽겠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다 같이 견디고 있고 이게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이런 조치가 필요하고 사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지금의 이 방역 지침도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느슨하다고. 너무 이거는 지금 본인의 정치적인 계산을 이 국민의 생명과 심지어 이게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이렇게까지 지금 튀고 싶을까? 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근데 그렇게만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지금은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 국민의 생명이 달린 뭐 방역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노래방 운영을 뭐 하냐 못하냐 그래서 생계를 꾸릴 수 있냐 못하냐의 그런 그분의 생존의 문제도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참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우리가 좀 논의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이게 결코 이 사태가 장기화되는데 기여할 것이고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자영업자들한테는 더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거 딱 뉴스 봤을 때 딱 무슨 생각이 좀 드셨나요? 저는 사실
이게 사실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이 내일이 아니잖아요. 내일이 아니니까 내가 함부로 말할 수는 당연히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 오세훈 시장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너무 투명하잖아. 이제 약간 존재감을 좀 보이고 싶고 지금 또 국무회의에서도 그 얘기도 했는데 또 언론에서 또 막 일당백이라고 또 이렇게 또 막 칭찬해주고 하니까 그런 기사 있었어요? 네, 오세훈의 일당백 국무회의, 문정부의 부동산 코로나 직원 이렇게 아주 그런 기사 있었는데 또 그런 약간 하고 싶어 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냥 뭔가 저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코로나 전문가도 아닌데 잘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또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 댓글에는 또 문재인 정부가 자영업자들 죽이려고 그렇게 막 하더니 결국 이것도 못하게 하냐 막 이러면서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자 근데 자 이게 의견이 많이 갈렸습니다. 이 덕후 댓글 그 작가님 좀 읽어주십시오. 네. 쭉. 덕후의 익명님이 뭐 언제까지 묶어두겠어. 1년 동안 희생하게 했으면 풀어줘야지. 자 여기 이분은 이제 1년 동안 희생하게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의 희생, 자영업자분들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 자영업자분들이 어느 정도 희생한 건 맞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아예 어떤 월급 받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과는 비교하지 못할 만큼 고통받으셨으니까. 근데 이제 희생했으니까 이제 풀어줘야 된다는 거는 그건 조금 이건 너무 약간 단순하게 보시는 게 아닐까. 뭐 대안이 좀 다른 게 나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다음 댓글 보십시오. 네, 다음에 또 다른 익명님께서는 지방에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만 막는 것도 웃기지. 지방 풀어줄 땐 가만히 있다가 이거 갖고 난리야? 이해 안 감. 네, 지방은 풀어줬나요 지금? 아니 이제 단계가 다시. 다르니까요. 네, 근데 당연히 저는 이런 댓글이 좀 많았어요. 네이버에서도 좀 있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아예 확진자 수가 엄청 차이가 달라요. 나잖아요. 훨씬 그리고 많아요. 서울은 지금 일일 신규 확진자가 다 계속 200명이 넘고 있어요. 네, 그거에 따라서 단계를 나눈 거고 그거에 따라서 방역 수칙이 들어간 건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좀 뭔가 맞지 않는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이런 건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가지고 왔거든요. 본인이 사실. 읽은 댓글을 본인이 반박. 수도권이 아무래도 많고 사람도 많이 밀집해 있고 하니까 많은 굉장히 정도가 아니라 많고. 사실 4차 유행의 진원이 네. 수도권이죠.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런 것 같은데 다음 네이버 댓글도 읽어주시죠. 네, 네이버의 CHS2님께서는 오세훈 시장 얘기 일리가 있다. 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 100만 원 줘봐야 못 살린다. 그리고 자영업자마다 주 영업시간대가 다른데 다 일률적으로 규제하면 계속 피해보는 사람만 피해보게 된다. 다만 영업은 하게 해주되 방역수칙은 세밀하게 만들고 안 지키면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 아니 뭐 이분 말씀은 좀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영업자마다 이게 영업하는 시간이 다른데 어떤 맞아요. 자영업자면 너무 이게 독박 쓰듯이 이렇게 하니까 그럼 그 사람들 죽으라는 거냐. 그러면 뭐 재난지원금이라고 해봤자 100만 원 이거 가지고 뭐 월세도 안 나오는데 쉽지 않으시다는 말씀 하세요. 노래방 하시는 분들 기사 같은 거 찾아보면 12시까지만 해줘도 정말 월세 관리비까지 낼 수 있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오죽하면 그런 말씀 하실까. 얼마나 피가 마르겠어요. 빚내가지고 월세 내는 분도 계실 거고 보증금 까먹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이거 못 버티면 쫓겨나셔야 되는 분도 계시겠죠. 이거는 정부와 방역당국과 서울시가 같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오규정 기자가 반대 의견 네이버 댓글 읽으시죠. 쭉 네이버에서 블루땡땡님이요. 말로는 모든 게 쉽지. 술집도 풀어주고 이것저것 적당히 풀어주고 나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땐 어떻게 책임질 건데? 모여서 술 처먹는 것들 눈치가 그렇게 보이네. 여기가 무슨 미국도 아니고 코딱지만한 서울 가지고 무슨 자체 방역을 한다고 그러는지. 기차 타고 2시간 반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한 방에 뚫린다. 왜 서울시장 난리 부르스 때문에 다른 지역도 피해를 봐야 하나. 그 서울과 수도권이 좀 이 방역을 빡세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게 제일 크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교회나 이런 거 다 보셔 아시겠지만은 이 움직여서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퍼지는 게 되게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자, 다음 댓글도. 다음에서 박현민 님이요. 서울이 외딴 섬도 아니고 미친다. 네가 헬게이트 여는 거냐? 하셨고 클리앙에서 가르 201 님이요. 시간 차등화하면 1차, 2차, 3차 이동하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 이게 시간 차등화해서 이제 뭐 네네. 상생 방역, 뭐 탄력 방역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그러면 열어주기 시작해요. 술 한 잔 먹으면 당연히 이제 찾아서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이건 진짜로.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역 당국이 이걸 막는 거는 사람들의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러니까
밤에 거기 가는 걸 막는 그 가는 과정이 다 감염 경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뭐 하루 종일 막을 수는 없으니 이제 밤으로 이렇게 한 건데 아까 김 기자 말대로 사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께서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냥 적어도 이제 방역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이게 이 분노를 다른 방향으로 표출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는 너무 좀 투명했다. 솔직히 너무 그러니까 아픈 부분을 긁는 건 알겠는데 이게 우리가 봐봐요. 여러분 선거가 끝났잖아요. 재보선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긴 승리의 기쁨도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본인 책임인 거잖아요. 본인 책임이신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누가 들어도 저 같은 비전문가가 봐도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 분노만 이렇게 땡기고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정말 대책 같은 대책을 갖고 와야 이제 평가를 하고 좋은 되겠어요. 평가를 하고 고민해볼 텐데 이거는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그리고 제가 뭐 언론들이 다 미친놈들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언론에 실린 전문가 인터뷰를 보면은 찬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문가 그러니까 그 의사분들 이런 분들은 기자들은 막 뭐 무슨 자영업자들이 무슨 뭐 기대감에 뭐 이런 분위기다 하라고 뭐 이런 쓰지만은 정작 전문가들은 이거에 찬성하는 인터뷰가 거의 없던데. 그 언론들도 저 오늘 아침 신문 읽고 왔는데 사설에 다 이렇게 엇박자 하면 안 된다. 잘 맞춰서 해라. 정부 방역에 협조해라. 이런 식의 사설이 되게 많던데요. 물론 뭐 오세훈의 일당백 국무회의 뭐 이런 기사도 있긴 하지만은 아무튼 좀 대책 같은 대책을 갖고 오셨으면 좋겠다. 서울 시민으로서 그랬으면 좋겠다. 부탁드리는 거예요. 다시 갖고 와라. 다시. 빠꾸. 상생 방역 좋지. 그러니까 이제 상생 방역을 하면서 이제 지금 정부의 방역을 이제 뭐 규제 방역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치게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좀 더 좋은 거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아이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아이템 우리 오기정 기자 준비했죠? 어떤 아이템입니까? 이게 제 목소리예요. AI 기술로 청각장애인 음성 보건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 빵집을 운영하는 우찬휘 씨. 청각장애를 갖고 태어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찬휘 씨에게 자신만의 목소리가 생겼습니다. 한 이동통신사가 음성인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목소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얼굴 모양이나 신체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성우 100명의 목소리와 생김새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찬휘 씨 동생의 음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목소리를 만들었습니다. 야, 너 주원이 맞지? 혹시 나 기억나? 같은 초등학교. 야, 너 주원이 맞지? 혹시 나 기억나? 같은 초등학교. 휴대전화 앱에 문자를 입력하면 곧바로 음성으로 변환되고 포장해드립니까? 손님이 한 말은 다시 문자로 바꿔 보여줍니다. 옥수수 식빵은 언제 나오나요? 어머니는 아들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던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어머니 소리 들었을 때 기쁘죠. 우리 큰아들도 청각장애가 아니고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정상적인 애는 이런 목소리 톤을 가지고 있었으리라 생각해요. 제가 이제 통신사를 출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통신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ICT 기술을 가지고 청각장애인들은 이제 선천성 청각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이제 말씀도 못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들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말도 됐기 때문에 이제 말씀도 못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사회에서 만약에 비장애인이랑 소통을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비장애인은 청인들은 수어를 못 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소통이 그러니까 청인이라는 게 이제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청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소통을 못 하니까 이제 메모에 써가지고 하거나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필담을 하시는구나. 그 기술이 지금 우리 음성 인식 기술이 가장 기본적인 게 STT, 스피치 투 텍스트, TTS,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해서 말하면은 자막으로 바꿔주고 자막을 쓰면 이제 말로 해주고 뭐 이런 식의 음성 기술들이 음성 인식 기술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런 청각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쓴 사례를 보도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요거를 처음 요 기술을 개발한 데가 KT인데 KT가 처음에 이 기술을 이제 보급을 하기 전에
선천성 청각장애인들을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을지 그 사람의 목소리를 만들어주는 이벤트 같은 걸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진 목소리로 사회에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분을 취재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목소리가 없이 살아오셨던 분에게 네. 목소리를 만들어준 거죠. 만들어드리는 찾아드리는 거죠. 찾는다는 표현보다는 만들어주는 그럼 무슨 거라고 근거로 그 하죠. 사람 목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소리가 생물학적으로 이제 타고나는 목소리가 있고 그리고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말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구강 구조에 따라서 아니면 뭐 신체, 몸무게, 키, 뭐 나이 이런 거에 따라서 목소리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 가족들과 공유하는 어떤 문화 속에서 말투가 형성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우 100명을 한 4시간 동안 한 8만 문장 정도를 계속 읽혀요. 읽히고 그 사람 성우의 그 생김새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그 복원할 사람의 가족의 목소리에서 생김새나 이런 거를 대입을 해서 이걸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이론적으로는 그 사람이 가졌을 목소리에 흡사하게, 거의 유사하게 흡사하게. 나오는 거죠. 첨단 기술로 이제 청각 장애인 분들이 가졌을 법한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거네요. 그렇죠. 자, 네이버 댓글 우리 정일 기자 좀 읽으시겠습니까? 4페이지. 자, 네이버에 청각장애인 가족들이 처음 목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니 과거에 상상만 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가네요. 앞으로도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길 바랍니다. 네, 다음 댓글도. 유튜브에요. KBS 유튜브에 드론 제이님인가요? 기술 발전의 순기능! 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본인이 청각 장애인이시기 때문에 본인은 못 들으시는 거죠? 네, 그렇죠. 본인인지 알 수 없는데. 근데 가족분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이게 제가 만났던 분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해서 만든 목소리를 이제 만드신 분들이 20명이 있거든요. 20명. 네, 청각장애인 분. 그 중에서 가장 좀 유용하게 쓰시는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 그게 광주에 사시는 경기도 광주? 아니요. 네, 전라도 광주에 사시는 분인데 빵집을 운영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분은 가족들은 다 이제 청인이고 본인 이제 태어날 때 선천성 청각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빵집을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손님들이랑 이제 대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렇죠. 당연히 해야지. 직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못 하시니까 알바를 쓰셔야 돼요. 손님들이랑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제 알바를 쓰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대신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서 목소리를 만들었고 이제 그분은 실제로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제가 그분의 어머니를 만났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막 우시더라고요. 인터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죠? 이게 처음에 들었던 말이 뭐냐. 우리가 보통 이제 태어나서 이제 말을 가르치고 하면은 아기들은 뭐 엄마, 아빠 뭐 이런 거를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들이 처음 이제 그 문장을 써서 문장을 쓰면 만들어진 아들 목소리로 그게 이제 음성이 들리는 건데 처음에 한 말이 어머니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평생 어머니란 말을 못 들어보고 살 줄 알았는데 만들어진 목소리지만 이게 우리 이제 그 그러니까 동생 목소리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아들도 우리 큰아들도 이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이런 목소리를 가졌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분들은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시네요. 어머니 사랑해요 뭐 이런 이제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여러분은 작가님은 이게 들었을 때 딱 느낌이 어땠어요? 저는 사실 이거를 이전에 그 KT 마음에 담다라는 캠페인에서 봤던 적이 있는데
처음 봤을 때는 저도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되게 순기능이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이게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좀 그걸 겪으면서 인식이 조금 바뀌기는 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장애인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대체 이게 무슨 소리요? 싶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처음 들으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다음 댓글 우리 정 작가님이 좀 읽어주십시오. 네, 다음에 해촌석양님이 어느 섬에서는 청각장애인 30%가 넘어서 수어가 일반 사용되는 언어랑 같이 사용됨. 그곳에서는 아무도 청각장애를 장애로 보지 않고 일반인도 당연히 수어를 배움. 장애는 장애라고 보는 순간 장애가 되는 것임. 장애를 그냥 우리와 조금 다른 사람으로 봐야 함. 못생긴 걸 장애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이분 말씀은 뭐냐면 이걸 우리가 장애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굳이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이 타 수어를 배우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걸 수 있다, 이런 주장이신 것 같은데, 참 덕후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익명으로 나는 장애인 다루는 광고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보고 듣지 못하니까 궁금하고 한맺히고 하는 이런 식의 감성 광고는 이해가 간다. 근데 실제로 본인은 아무 생각이 없어도 주변 사람들과 다르다는 차이점에서 맺히는 게 있는 건 사실일 테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보고 듣지 못했고 그걸 당연한 자신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건데 그런 측면이 안 그려진다는 거. 그러니까 그 이른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의 삶이 그분들에겐 당연할 수 있다는 거를 안 알려주고 약간 결핍 있는 삶으로만 묘사한다는 얘기겠죠. 나는 그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항상 뭔가 철저하게 비장애인의 눈으로 바라본 광고가 대부분이야 라고 하셨어요. 자, 이 장애단체 분들이 이런 캠페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설명 포인트인가요? 작가님이 설명해 주시죠. 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어라는 언어 자체가 이런 한국어나 이런 우리가 보통으로 하는 이런 소리를 내는 언어의 보조가 아니라 그분들에게는 그 언어 그 자체인데 이거를 극복해서 소리 언어로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 자체에 뭔가 그 소리 언어가 가장 기본적인 거다. 그리고 이게 꼭 기본적인 거다라는 이런 인식이 좀 깔려 있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수어를 고 하위 개념으로 네 그렇게 여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 이게 그 KT에서 처음에 여기 나오지만 그 마음을 담다라는 광고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목소리 찾아주는 거를.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실제로 목소리를 만드신 청각장애인이 수어로 막 인터뷰를 하다가 이제 목소리가 복원이 되고 그 목소리가 나오면서 수어가 사라져요. 자막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비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저게 이제 수어가 이제 말로 복원된 목소리로 대체가 되고 뭔가 되게 감동적인 스토리로 그려지지만 이게 청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청각장애인은 그 광고를 보다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난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데 자막도 없어지고 수어도 없어지고 오히려 막히는 거지. 오히려 더 소통이 막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철저하게 비장애인의 시선에서 만들어진 감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애인 단체가 이걸 이제 국가인권위에다가 그 광고를 하지 말라는 진정을 냈었죠. 네. 그래서 이제 KT에서도 실제로 이 초반에 20명 찾아준 그 만들어준 목소리 그 청각장애인 20명 이후에는 이렇게 그 원바이원으로 목소리를 이제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거는 하지 않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어플을 만들어가지고 비장애인이랑 소통할 때 목소리로 얘기하면 텍스트로 바꿔주고 텍스트로 얘기하면 목소리 다시 들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업으로 좀 전환을 일단 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도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이걸 예전에 되게 한 몇 달 전에 이거를 한번 하자고 기획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약간 기술의 소개 정도로 생각하고 이걸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는 중에 이게 그 수어 협회라든지 아니면 그 장애인 그 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한 2달인가 3달인가 기다렸다가 한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는 이 장애인 단체가
인권위에 진정을 냈던 거를 이제 취하를 했기 때문에 취하했어요? 네, 했기 때문에 이제 보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건데 그 제가 취재했던 사례 우찬희 씨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같이 어려울 때 물론 이제 알바 자리를 우리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찬희 씨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는 다른 빵집에서 알바를 뛰셨어요. 빵 만든 알바를 뛰셔가지고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 월급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님한테 당장 오는 변화는 청인 알바생이 없더라도 이걸로 당장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분명히 얻을 수 있는 도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물론 이제 비장애인들이 수어를 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 분 사례는 장애인 직업훈련센터에 갔어요. 이걸 실제로 사용해서 훈련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후천성으로 청각장애를 갖게 되신 분은 수어를 모르세요. 수어를 몰라서 본인이 하고 싶어도 그 수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기술인 거 맞죠. 근데 이 기술 자체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고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이 많으시니까 이걸 없애나가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서 이제 기술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소비하는 방식에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담다 캠페인은 뭔가 목소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문제가 그러니까 뭔가 굉장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처럼 사실 비춰졌잖아요. 감동적인 시선이 문제였다는 건 시선이. 네, 감동적이긴 하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또 모든 그런 청각 장애인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왜 제1 언어인 수어를 버리고 왜 이거를 되찾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야 되지라고 지적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초기 관련해서 문제였던 거는 또 일부 분들만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하는 이벤트성이었잖아요. 사실 저는 오히려 그렇고 지금 바뀐 기술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갖고 조금 더 만약에 이런 거를 해결하고 싶다면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좀 더 개발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처음에 약간 감동 모드로 접근을 했다가 아차차 하고 다 수정했어요. 아차차? 네. 이 기자들도 이런 보도 하나 할 때 톤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떤 톤으로 갈지 참 고민을 많이 하는데 도구영 기자는 이걸 이렇게 약간 드라이하게 기술의 입장에서 많이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뭐 보시는 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비판하는 댓글도 의외로 있어서 저는 약간 왜냐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놀라긴 했는데 근데 또 좋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기 다음 댓글을 우리 정유럽 기자 읽으실래요? DEWNA 님이 하지만 수어를 목소리화하면 수어를 모르는 사람에겐 도움이 되잖아요. 박범진 님이 목소리를 원하는 장애인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건 너무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선천적이면 모를까 후천적으로 목소리를 잃은 사람들은 저 기술을 분명히 원할 거예요. 누구에게는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몇몇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수어는 대중적인 면에서 비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고 보건 기술이 생긴다면 분명히 상호 보완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뭐 박범진님 말씀 전 되게 좀 동의가 되는데, 근데 이런 뭐 새로운 기술이나 뭐 아니면 뭐 사실은 비청인이라고 하나요? 청인과 농인. 농인. 네. 농인분들에게 사실 농인분들 같이 이렇게 사회적 소수자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수가 적잖아요. 그런 소수자분들 이게 어떤 분야인지 간에 약자나 소수자나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되게 메이저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정책을 세우거나 기술을 얘기하거나 뭔가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뭔가 좀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생각을 하고 만드는 게 되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보도이건 광고이건 간에 나의 어떤 의도와 이런 거 관계없이 그분들에게 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이게 이 리포터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신경 쓰면서 취재와 보도를 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근데 이런 기술은 저는
제 생각에는 빨리빨리 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훨씬 더 빨리 맞아요. 개발이 되면 맞아요, 오히려 맞아요. 더 나을 것 네, 같아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은 엄청 초기 단계고 기업에서 사회공헌 활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보도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한번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게 섬섬옥수라는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 그 네일샵이 있어요. 그게 장애인 고용공단이랑 코레일에서 만든 코레일역에 부산이랑 용산이랑 대전 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남자분들은 가실 일이 없겠지만 거기 이제 청각장애인 분들이 네일 케어를 해주시는데 그 요 어플리케이션으로 소통을 하세요. 네, 그래서 한번 경험해보시고 판단하셔도 되지 않을까. 아무튼 요런 이 청각장애인 분들, 그러니까 농인 분들이 더 이게 뭐 더 이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첨단 기술, 과학 기술이 도움이 더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요 정도 우리 보충시켜 하고요. 다음 순서는 이 동물 복지에 대해서, 처참한 동물들의 실태에 대해서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2부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고 주세요. 주세요. 빠밤.